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9일째로 접어들면서 보호의 초점이 생존자 지원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198시간여 만에 구조된 기적 같은 생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6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배달됐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말레이시아에서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30명이 붙잡혀 10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수익금만 56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조직원 중에는 대기업 간부도 포함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인 카카오티 블루에 가입한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74%까지 높인 카카오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을 위해 지정된 전남 영광의 한 보훈 위탁병원이 지정 해지되고 더 작은 규모의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도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면서 멀쩡히 혈액 투석을 받던 회원이 멀리 50km 멀어 떨어진 병원을 찾아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결국 그날이 오는 걸까요? 검찰이 금명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조사 경과를 종합하면 추가 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1년 5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이제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뜻이 되겠죠. 민주당 분위기는 긴박했습니다. 혹시 모를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 내부 단속에 나섰고 개딸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정의당의 좌표 찍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가느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되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모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물음에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진술서로 일방적인 입장만 내놓았다며 이런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역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 검토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라 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백현동 개발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사실 지난번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를 보면 반대가 161표. 민주당에서 거의 이탈자가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테지만 내부에서부터 제2의 조국 사태가 날 것이라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들과 소통하며 내부 결속과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층 모임, 이른바 개딸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정의당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공격하는 걸 두고는 오해 살 행동을 그만해야 한다며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과 번개 라이브 방송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에 가장 힘을 준 메시지는 내부 결속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 단합해야 되는 거죠. 이 대표는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안에서 싸움이 나지 않게 소외감이나 의심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찬성표가 20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알려진 개딸의 공격을 받자 이 대표는 이 또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몇 번 했죠. 근데 문자 폭탄 같은 거 보내지 말자. 진짜 우리가 도움이 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인데. 다만 비명계의 이탈표는 변수입니다. 이 대표의 수사와 체포동의안 의결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 조웅천 의원은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며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죠. 정 의원은 검찰의 야비한 수수라고 비판하며 위로와 격려 차원의 면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의 보도 보시고 검찰의 시각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찾아가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위로 차원의 면회였고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잘하라고 조언했을 뿐인데 검찰이 접견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대장동 비리 사업자들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 권력의 힘을 믿고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한 것도 맥락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바깥 상황이 어떻냐는 물음에 나온 얘기였다는 설명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냐 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겠냐.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도 구치소 접견 내용이 검찰을 거쳐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의원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고 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검찰은 정성호 의원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을 접견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어라고 한 건 두 사람의 재판이 아닌 향후 이 대표 수사와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사실상 회유하기 위해 특별 접견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접견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며 사안을 엄중히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회유 정황을 범죄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정 의원이 면회 가면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데도 간 것은 의도가 있다며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라며 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비판한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찰 측은 접견 내용을 확인하는 건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은 특별 면회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허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면회는 통상적인 면회와 달리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으며 수감자와 접견인을 나누는 판막도 없어 직접 접촉도 가능합니다. 그간 특별 면회는 일반 재소자는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고위층에게만 허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의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여러 부정부패 혐의로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죠. 또 문재인 정부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어제 야당의 교섭단체 연설이나 오늘 연설이나 서로 남탓만 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죠.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우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부정부패 혐의로 국회 전체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불신의 원인을 일명 내로남불로 진단하며 민주당에 두드러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이었다며 적폐청산과 인사 등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4분에 걸친 연설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 3분의 1을 할애한 주 원내대표. 이후 우리나라가 북핵과 인구 위기 등에 직면해 있다며 절박하게 여기며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 그런 대책과 또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재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부산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부울경에는 당원이 TK,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만큼 후보들의 열심히 혼신의 모습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당의 대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의 김나 연대에 이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오선의 조경태 의원과의 김조 연대를 이뤘다며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우리 당이 당내 대통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소수당입니다. 우리 당은 개인 플레이에서 못 이깁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는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비판하며 본인이 총선 승리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비전 하나 없이 어딘가 기대고 얹혀가려는 후보가 어떻게 총선 승리 이끌 수 있겠습니까? 부산 갈매기를 선창한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자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첫째, 생명 건 단식 해봤습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한 삭발 해봤습니까? 천하람 후보는 윤핵관을 간신으로 규정하고 기회주의자들로부터 국민의힘을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597년 조선시대에도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윤두수 측 핵심 관계자였던 원균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두 번의 합동연설회로 예회를 마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총 4차례의 방송 토론회에서 공방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노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4.3 제수 사건, 이거 관련해서인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우선 제주에서 열렸던 1차 합동연설회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의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네, 귀순자로서 사과하겠다는 취지긴 한데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말이죠. 네. 4.3 관련 단체와 유족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고 4.3을 폭동으로 폄훼해온 극우의 논리와 같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제대로 배우십시오. 귀순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앞에 용서를. 민주당이 저렇게 발끈하니까 태영 의원이 혹시 오늘 또 새롭게 낸 입장이 있습니까? 네, 태 의원은 오늘 연설의 직후에도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김일성의 책임론을 꺼내면 왜 그것이 낡은 색깔론이 됩니까? 역사는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자신의 발언 취지는 좌우 충돌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를 보듬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시작은 북한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다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를 하면서 한국 정치는 사류 정치라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 뒤에서 여당 내에서 또 막말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주 원내대표 연설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하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대 후보 진영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전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친윤계 김정재 의원이 친이준석계 천하람 당대표 후보를 향해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니겠나라고 하자 천 후보가 SNS를 통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설전을 벌였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친윤계 유상범 의원 사이 또 다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유 의원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숨어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나타난다고 비판하자 이 전 대표는 이에 질세라 연탄가스를 쐬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야, 개, 연탄가스, 바퀴벌레 참 막말 많네요.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거지만 이거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37번,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이름이 27번 언급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판결문에도 37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네, 그 다음으로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 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점을 들기도 했는데요. 네. 이는 법원이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판결문을 보고 김건희 여사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라는 걸 오히려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럼? 네,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그렇게 밝힌 건데요. 민주당의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가 48번 등장한다며 범죄에 관여한 듯이 공세를 펴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8번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매수 유도군이란 권오수 전 회장과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차명 계좌도 전혀 아니라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무고함이 밝혀진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 보도됐던 내용이고 박범계 법무장관 시절 수사 지휘권까지 활용해 2년여 수사한 사안이라며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논리는 모순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 보면 민주당 측하고 대통령실하고 서로 다른 판결문을 갖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1년 만에 풀려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 지 석 달 만이죠.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겨둔 340억 원의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50억 원 클럽 관련자들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풀려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지 석 달 만에 검찰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입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대학 동창인 박모 씨에게 범죄 수익금 142억 원을 숨기게 하고 측근인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지시로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경이세요? 이후 계좌 추적을 통해 65억 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김 씨 영장에 적시된 은닉 자금은 모두 340억 원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이 포함돼 있는 데다 김 씨가 자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어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9일째. 사망자 수는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구호 활동의 초점이 구조에서 이제 생존자 지원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190시간을 넘긴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 지원이 거의 닿지 않는 시리아입니다. 이젠 더 이상 건물더미 아래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울부짖고 있거든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잔해 사이로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나오고 앳된 모습의 소년도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튀르키예 남부 카라만 마라슈주에서 지진 발생 198시간 만에 17살과 21살 형제가 나란히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 아디야만 지역에서는 18살 소년이 구조됐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구조대원과 대화하는 감동적인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 이미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란 대지진 사망자인 3만 1,000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구호의 초점도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카라만 마라슈주의 7개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을 종료하고 생존자들에 대한 후속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قعدتنا تقريبا بالشارع قبل الشارع بشوي قاعدين نضل سهرانين هناك برا بهالفلا ولما اخر شيء نحس على من النوم نطلع. 우리 정부도 이재민 구호에 초점을 맞춘 이진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하고 내일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번 대지진으로 튀르키예 국민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죠. MBN 취재진이 튀르키예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집도 병원도 식당도 아무것도 없이 막막하기만 하지만 한 줄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서영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세계의 재앙으로 불릴 만큼 큰 피해를 입힌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Bizim can kaybımız var şu an. 4 tane can kaybımız var. Aşağıda can kaybımız derken enkaz altta 4 tane yakınımız var. Burada bizim sadece. Burada bekleyenlerin herkesin bir yakınları vardır yani illaki.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재민들의 사정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스치고 간 도시에는
병원도, 집도, 상점도, 식당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Bizim de yaşadığımız zarar durumu çok. Bu kız kardeşim, gelinlerim doğum yapacak, konter isteyiz. 2 tane gelinim doğum yapacak. Bacımın çocukları yanımda kalıyor. Anası babası öldü. 문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피해 지역에는 무너지고 균열이 발생한 건물 투성입니다. 피해 범위도 워낙 넓다 보니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건물보다 치유하기 어려운 건 참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흉터일지도 모릅니다. In the long term, they need a lot of support mentally and emotionally because of the big massive trauma that they have here. 하지만 MBN 취재진이 만난 튀르키예 국민은 아직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nşallah bu zor günleri de atlatacağız birlik olarak, beraberlik olarak. Tek yapmamız gereken şu an devletin bize sunduğu imkanlardan faydalanmak.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향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욱 큰 관심을 둬야 할 때입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이번엔 에너지 관련 소식인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둘 다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17만 6천 기가와트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도 11.4%나 증가한 건데 원전 발전 비중 역시 문재인 정부 전인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젠 나쁜 소식이 남았네요. 이 원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1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까지 고민할 정도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이번 주 날아온 지난달 가스요금 고지서는 충격적입니다. 한 달 새 21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배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장사를 내가 한 20년 해가는데 가스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처음이에요. 또 다른 가게는 수도요금 폭탄을 덤으로 맞았습니다. 지난달 역대급 한파에 살짝 틀어놨던 수돗물이 고지서 금액을 5배로 올려놨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요. 수도도 이번에 추워가지고 수도를 틀어놨었거든요. 계속 얼을까 봐. 1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49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 동네 목욕탕들은 온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온종일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440만 원 나왔네. 그동안 350 정도 나왔었는데 2월달 요금 나오는 게 봐서 이게 만약에 더 나오면 그때는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24시간 따뜻해야 하는 화원 온실은 결국 기름에서 연탄으로 갈아탔습니다. 거의 다니는데 하루에 한 100장 정도 타다녔나요? 거의 올해는 이 기름 떼는 데 없을 거예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가 1년 전보다 평균 30% 급등하면서 지난달 사용분 고지서를 받아든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려 8년 동안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챙긴 수익금만 500억 원 이상이라네요. 사무실이 외국에 있음에도 1년마다 이걸 옮겼고 개발실, 자금관리팀 등을 따로 만들어 운영했으며 대기업 IT 부서 간부까지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자로 가담하게 했습니다. 웬만한 기업 뺨치죠.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이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차량 트렁크 밑에 감춰진 가방에서는 카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4년부터 8년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사용한 겁니다. 경찰은 총책 이모 씨 등 30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거고 진술거부권 있고 변호인권있고 체포구속 자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8개에 몰린 판돈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총 수익금이 566억 원 정도가 확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 보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운영진은 사무실을 1년마다 옮겨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개발실과 운영하는 해외팀, 자금을 관리하는 국내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대기업 IT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가 총책의 친구인데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조직원의 친구나 지인을 포섭해 내부 결속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말레이시아에서 도피 중인 해외 운영팀장 등 3명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새벽에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운전자가 구두 수선 가게와 카페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도주했다 15분 만에 붙잡혔는데 만취 상태였죠.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탄 동승자 2명에게도 음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 주차된 승용차에 남성 3명이 올라탑니다. 출발과 동시에 지그재그로 달리던 차는 얼마 가지 못하고 무언가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반대편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오늘 새벽 부산 서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구두수선소와 다른 가게를 잇따라 덮쳤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민들 안 다치고 사람 안 다치는 게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10여 미터 떨어진 인근 커피숍 유리까지 들이받았지만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후 1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 사이 7km가량을 더 달렸습니다.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에겐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인데 재판부는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했다가 공간이 부족해졌다며 그래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동물 구조 활동을 해왔던 박소연 전 대표. 지난 2019년 박 전 대표가 개농장 등에서 구조한 동물들을 몰래 불법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뭐 막 아프고 이러면 다 저기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박 전 대표가 케어 직원에게 안락사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고 사유도 수의학적 이유나 사람에게 위해를 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이유는 보호소 공간 부족과 비용 문제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조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수용 공간 고려 없이 구조만 열중하다가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동물단체들은 보호소 문을 지금도 여전히 닫고 있고.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 실태를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또 동물 소식이네요.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경하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동물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였습니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죽이지 않고 분양했다고 하지만 살기 위해 도망치는 강아지를 뒤쫓아가며 둔기로 폭행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둔기로 내려칩니다. 강아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피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강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집니다. 6살 된 뚜니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제보를 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동물 카페 업주 38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고무망치로 때렸다며 강아지는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을 보낸 곳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잔인해지는 실정입니다. 동물학대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는 동물학대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 캐릭터로 디자인된 택시가 자주 배차되죠. 카카오티 블루에 가입한 가맹 택시입니다. 카카오 앱으로 부르는 일반 택시는 캐릭터 그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 블루에 가입한 택시들에게 고객의 코를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승객이 수수료를 더 내는 만큼 택시기사도 이에 따른 가맹 수수료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도 더 많이 남거든요. 공정위가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카카오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택시 수십 대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사 대부분은 카카오티 앱을 사용하는데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뉩니다. 기사들 사이에선 일반 택시보다 카카오티 블루에 가입한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된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이 심심치 않게 퍼져 있습니다. 몰아주기 콜은 다 모르는 택시기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10건이면은 7, 8건은 가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런 콜 몰아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일반 택시에 줬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가맹 택시에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은 일반 택시보다 많게는 2배 넘게 많아졌고 카카오티 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2년 만에 14.2%에서 73.7%까지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택시 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 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가 내려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사건, 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사회기자님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절시켜. 누구를 기절시킨다는 거죠? 일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욕설이 난무하고 발차기로 얼굴을 때리고 네. 소화기로 내려 찍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너무 심각한데. 그렇죠. 무슨 상황이죠? 지난달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있었던 실제 폭행 영상인데요. 심지어 가해자들은 10대 학생들이었고 이 중에는 또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피해자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모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이 조건 만남을 가장해서 SNS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뺏은 건데요. 결국 범행을 주도한 2명은 구속 기소됐고요. 가담한 3명 역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10대지만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했다면서 기소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정도 죄질이면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되겠죠. 조건 만남을 하러 간 남성 역시 잘한 거 없습니다. 그래도 저런 무자비한 폭행을 벌인 학생들 죄값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일단은 제목만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도감이 좀 드는데 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출근길에 지하철에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 벌어졌습니다. 누가 범인으로 몰렸죠? 남성 A씨였습니다.
지하철 내리고 나서 누군가 갑자기 팔을 확 붙잡았는데 그제야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붙잡은 건 누구고요? 여성 B 씨였습니다. 어디를 만지는 거냐? 내가 만졌잖아 하면서 몰아세웠다고 하고요. 그 말 듣고 영무원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도 사실 뭐 괜히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여성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열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 누군가 자신의 왼쪽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 그 방향으로 쳐다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남성 A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심증을 갖게 됐고요. 남성분은 당연히 부인했고요. 네, 당시 손을 가슴 쪽까지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성추행하냐는 거였죠. 지하철 탈 때 흔히 그렇게 서 맞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타요. 예. 네. 이어폰 끼고 있어서 여성이 항의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술이 엇갈렸어요. 경찰과 검찰은 여성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판단이 왜 달라졌죠? 여성 B 씨 증언으로는 A 씨 말고 성추행할 사람 안 보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뒤쪽에 승객들이 더 있었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 주장한 여성 B 씨가 위증한 거예요? 위증까지는 아니고 착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만지고 달아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가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을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명확하게 가해자가 기소된 사람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좀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성추행 자체가 없어져야 이런 억울한 일 역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까지 보겠습니다. 회장님의 고소. 일단은 회장님이 한둘이 아니어서 누군지부터 말해주시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입니다. 악성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유명한 회장님이 그렇게 고소를 했을까요? 어떤 글이었죠? 해당 누리꾼, 지난해 7월부터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70차례 비방 글과 허위 글 작성해 올렸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70차례면 일단 많긴 많아요. 그렇죠. 더구나 최 회장의 대외 활동에 맞춰 실시간 악성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최 회장 측이 온라인 스토킹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나 허위사실로 극심하게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소당한 분은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다. SK텔레콤을 10년 이용한 고객을 고소할 줄 몰랐다. 이렇게요. 갑자기 SK텔레콤은 좀 뜬금없긴 한데 어쨌든 최 회장의 악플 고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지난 2019년에도 악플을 탄 51명을 고소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에는 허위 방송을 한 유튜버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대기업 회장에게도 악성 댓글은 마찬가지로 큰 상처가 되는 듯합니다. 이런 악성 댓글들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아플 때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진료 혜택을 주는 건데 각 시도에 하나 정도씩밖에 없다 보니 군 단위 지역에는 위탁병원을 지정해 이용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잘 이용하던 위탁병원이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석을 받던 유공자 어르신들은 멀리 50km를 오가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죠. 무슨 일인지 정치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967년 22살의 베트남 전쟁에 해병대로 참전했던 정기섭 씨는 올해 78살이 됐습니다. 정정했던 몸도 나이가 들면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혈액투석을 받는데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본인 부담금의 9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훈위탁병원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뀔 병원은 인공신장실이 없어 멀리 50km 떨어진 광주 보훈병원을 이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냥 말아야죠. 죽어야지. 가차는 데서 댕해야지. 먼 데는 못 가요. 문제는 규모가 더 작은 병원으로 바뀌면서도 공문조차 없이 달랑 계약 만료 통보만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지정병원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보훈단체 회원들은 밀실냉정이라며 탄원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 좋은 월등한 병원으로 간다면 박수 쳐야죠. 3살 먹은 애들도 저가 낮은 데로 간다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2017년부터 병원을 교체하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다시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 절차를 새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보훈위탁병원은 지정이 취소되면 공모 자격을 상실해 결국 다른 병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회원들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병원을 바꾸는 데는 이권 다툼 때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불합리한 어떤 짜고 치는 그런 행정 같아서 오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쟁해서 보훈회원들은 처음부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분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애꿎은 국가유공자들만 애를 먹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에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노선도 보고 도착역 확인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작 찾는 역이 노선도에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 갑자기 폐쇄됐을 리도 없고 말이죠. 서울 지하철 3호선역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을지로 3가역. 3호선 지하철을 타는 승강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대화역행 상행선과 오금역행 하행선의 각 역이 표기된 노선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행선 노선도에 도곡 다음역에 항려울이 표기돼 있습니다. 도곡역과 항려울역 사이에 있어야 할 대치역이 누락된 겁니다. 을지로 3가역 승강장 주변에 설치된 4곳의 양방향 노선도를 모두 살펴봤더니 전부 대치역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역 노선도가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부산에서 왔는데 대치동 가야 되는데 여가서가 없으면 혹시나 여기 사라졌나? 또 따로 찾아봐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거네, 그러면 고쳐야지. 헷갈리고 뭐 혼동되면 안 좋죠. 서울교통공사는 재작년부터 시작한 을지로 3가역 내 내진 보강 공사로 기둥 외벽이 뜯어져 올해 초 노선도를 새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노선도에 잘못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랬던가요? A조업체에서 하는데 이제 A조업체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공사에서 도안을 줄 때 도안이 틀렸을 수도 있고. 노선도 교체 비용은 1제곱미터당 12만 원가량. 잘못된 노선도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하려면 적잖은 추가 비용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꼼꼼하지 못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까지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화요일 밤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이 준결승 무대에 돌입합니다.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 최고 상금 기록도 갈아치웠다고 하죠. 오늘은 레전드 가수들도 주격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응원 투표 1위, 음원 성적 1위를 달리는 황영웅을 비롯해 14명의 준결승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의 트로트 신생아 전종혁이 11년차 베테랑 트로트 가수 신성까지 다채로운 경력의 참가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심수봉과 남진, 주현미 등 트로트 레전드의 노래를 부르는 미션입니다. 특히 데뷔 45년 만에 처음으로 오디션 심사에 나선 심수봉은 깜짝 댄스를 선보이고 조카, 손자, 손태진은 이모, 할머니의 노래로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벌써 오디션 프로그램 최고 상금 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최종 상금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 누적 총 상금은 5억 7,860만 원입니다. 오는 21일 일본에서도 첫 방송을 앞둔 불타는 트롯맨의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청년을 위한 멘토링 축제인 MBN Y 포럼이 3년 만에 내일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됩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등 2030 세대가 직접 뽑은 영웅들, 또 멘토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유승호 기자가 미리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야, This is me. 제13회 MBN Y 포럼이 내일 오전 9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개막쇼를 시작으로 5개 세션에서 15명의 연사가 인생 스토리를 전합니다. 부두림쇼에선 자동차 문화부터 과일 없는 과일 가게까지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쓰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그 꿈을 같이 꾸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가져가서 좀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웅쇼에서는 트로트 열풍의 주역 서혜진 PD를 비롯해 2030 세대가 직접 뽑은 영웅들이 참가자들과 소통합니다. 또 건강한 인간관계 노하우를 전할 Y쇼, 우주 탐사와 누리호 이야기를 풀어낼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특별 세션도 마련돼 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MBN Y 포럼은 메타버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그는 60회가 넘는 전투를 치르면서도 전쟁을 통해 새로 배운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광경이 마치 어디서가 이미 본 듯한 데자뷰에 불과했다는 거였죠. 오만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1784년 파리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나폴레옹은 역사책에 빠져 지냈습니다. 사투리 때문에 말하기를 꺼리던 그에게 도서관은 그야말로 안식처였거든요. 주로 전쟁사를 탐닉했는데 전장에도 책을 산더미처럼 싣고 다니며 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넘나든 전쟁을 탐독한 그에게 모든 전투 장면은 기시적 현상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전쟁사의 중요성을 까맣게 잊은 듯한 일이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2019년 육사가 교과 과정을 개편하면서 필수 과목이던 6.25 전쟁사를 선택 과목으로 바꾼 사실이 지난해 말 뒤늦게 드러났죠. 6.25 전쟁사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생도들이 어떻게 장교로 임관돼 도발의 당사자인 북한군과 맞서 나라를 지키겠냐는 사방의 우려에 육사는 다음 달 2일 임관하게 될 4학년 생도 280여 명 가운데 6.25 전쟁사를 수강하지 않은 75%, 그러니까 210명에게 부랴부랴 보충 수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난리를 듣고 우리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장교에게 전쟁사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전쟁사는 국가의 운명을 놓고 싸운 고귀한 흥망성쇠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와 일본 방위대, 프랑스 생시르 육사가 자국 전쟁사와 군사 전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전에서 몇 달이면 승리할 줄 알았던 러시아가 왜 저렇게 쩔쩔매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푸틴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억지로 끌려 나온 러시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군인은 싸울 의지도 사기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관학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를 육성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6.25 전쟁사를 뺐다 넣었다 한다? 대한민국 육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육사 6.25 전쟁사 몰라도 된다.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살딩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와 동행을 마치고 조금 전 금이 환영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 꿈나무 육성과 자신의 거취 등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베트남 항공이 제공한 평생 무료 이용권을 이용해 귀국한 박항서 감독이 환하게 웃으며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베트남 축구와 5년 동행을 마친 박 감독은 그동안 성원을 보낸 한국과 베트남 국민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베트남 국민 여러분, 축구팬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마다 지원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베트남 총리와 기념 만찬을 갖고 동고동락한 이영진 코치와 함께 표창장을 받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낸 박 감독. 현지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등 베트남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의 어떤 연결고리로 맺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 감독으로서의 활동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많은 국내와 아름다운 작별을 한 베트남은 선택지에서 제외하려 합니다. 체력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좀 있고 제가 한 번 더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일시 귀국한 박 감독은 다음 달 다시 귀국해 또 다른 축구 인생 개척에 나섭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혜인이 귀국했습니다. 이혜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고 얻은 메달이라 정말 기쁘고 값지다는 소감과 함께 다음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오늘만큼이나 차갑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파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의 눈발은 밤사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중남부에 많게는 10cm 이상, 영동 북부 지역으로는 1에서 5cm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3에서 8cm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눈과 함께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까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 5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남부지방도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7도, 대구가 6도, 울산 5도 예상되면서 오늘과 비교해 많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이 끼면서 안개가 자욱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